우리 추미애 위원장님이 법사위원장으로 와서 첫 번째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축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축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선출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국회의 오랜 관행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한 당에서 독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관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게 되자 추미애 위원장을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내정을 바로 했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 권력을 다 장악하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장악하면은 여당인 민주당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가진 국민들의 의사는 어떻게 전달되는 겁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국회법에는 49조에서 분명히 의사 일정, 안건 등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언제 야당 간사인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하는 신용이라도 했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취임을 우리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안건도 증인 고발 안건도 누구를 고발한다는 대상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든 여당 간사든 야당 위원 또는 야당 간사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2024년 7월 19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났어요. 아니 국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다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 증인 고발을 하겠다는 겁니까? 참 어이가 없어도 이 모든 회의 파행의 시작은 민주당이 독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당 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증인 고발건부터 오늘 안건 전체가 자 뒤에 지금 이상정 고유법안 중에서 특검 법안들을 지금 여러 건을 지금 오늘 상정을 했어요. 이 특검 법안들은 다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숙려기간 경과되지 않은 법률이 일방적으로 다 여기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모든 법안을 특히 이 특검 법안도 특검 법안은 애초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특검은 일반적인 수사제도의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한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한 내에 다 수사를 하지 못하면은 그 수사자료들은 수사기관으로 넘기도록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을 넘기도록 이렇게 다 특검법에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의 기간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그렇게 하겠다고요? 이거는 영원히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연장하고 싶겠지만은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상설적인 특검을 할 수 있어요. 기간 계속 연장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를 운영할 것입니까? 국회를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의사 진행에 관한 위원장님의 처사와 여당 위원님의 처사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의사 진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네,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 아마 이제 의사 일정 관련해서도 의사 진행 관련해서 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겸사겸사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와 국회의장은 한 당에서 하지 않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적들도 물론 있긴 있죠. 그게 불과 최근의 일, 얼마 되지 않은 일이고 그 관행으로 굳혀진 것도 아닙니다. 국회라는 것은 다수당이 국회 내에서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등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나중에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관행이고 협치 의사가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틀린 얘기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협치 말씀하셨는데요. 네, 협치 다 좋습니다. 국회에서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 타협해야 되는 거 다 좋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야당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수거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들을 방조하고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분들이 이제 와서 대화를 하자, 타협하자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야당 전당대회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 내란당 됐습니다. 전한길이라는 극우적 인사가 이끌어가는 그런 주장에 그 주장을 답습하는 당대표가 지금 선출돼서 내란의 강을 건넌 것 같다가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지 지금도 내란 얘기하면 야유부터 하고 화부터 내시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협치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려면 과거에 우리에게 총불이 들이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 고발부터 먼저 얘기하면 1년 전에 위증했던 거 왜 이제 하느냐? 네,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1년 전에 한 위증이 이제서야 사실로 밝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국회에서는 당연히 고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범죄 사실을 확인했으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청문회 등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고발 의결이 있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숙려기간도 말씀하셔서 짧게만 말씀드려보면요. 당연히 특검 출범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마무리 지어야겠지요. 하지만 특검법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고 특검을 출범시켰을 때보다 지금에 와서 보니 이렇게 많이 죄를 저질렀을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곳곳을 다 정말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을지 몰랐습니다. 물론 의심은 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해보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런 정부를 운영했던 야당에서 반성하고 먼저 특검법 개정해서 진짜 이번에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정리하고 가자. 우리도 이제 단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야죠. 저는 이번 특검법 개정안은 오히려 야당이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법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은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박은정 의원님. 우선은 그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장동혁 전 법사위원께서 국민의힘 당대표 되신 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로 내란당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거 왜 위증 고발하는지 아세요? 작년에 우리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여기 나왔던 증인들 줄줄이 위증했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 고발 취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위증이냐 하면은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지금 발족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 그때 와서 전부 다 줄줄이 위증하더니 특검 가서는 또 줄줄이 또 자백했어요. 김계환 제가 경로 얘기한 적 있냐 없냐 했더니 없다고 얘기를 하더니 또 특검 가가지고는 경로 얘기했습니다. 송호종 제가 여기서 작년 10월 14일이었죠. 김건희, 윤석열 얘기 이종호가 했느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종호 구속됐어요. 여기 그때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최혜병 특검,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수사를 막은 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아닙니까? 19살짜리 청년이 죽었는데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와서 물에 빠져서 사망했는데 순직했는데 그 죽음의 순직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대통령이 행사했는데 그것을 밝히는 것을 누가 방해했습니까? 그것을 입법청문회에 하는데 증인들이 다 와서 위증 다 하는데 그거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전부 다 위증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뭐 1년 지나서 왜 고발하냐고요? 그때 당시에 위증 다 했는데 이제 수사하니까 다 줄줄이 자백하는 거예요. 위증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위증을 고발을 안 합니까? 위증이 다 드러났는데 자기들 입으로도 위증했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 고발 안 합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회가 범죄 비호 집단으로 전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법사위원님들 말씀 좀 해보세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위증이 드러났으면은 고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입법청문회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뒤에서 또 위증 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그건 교사로 고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의사진행 발언 가지고 계속 하실 건가요? 이 법사위 회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또 줄줄이 나가실 거죠? 의사진행 발언해가지고 회의 줄줄이 지연시키고 말 더 이상 토론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말 안 들으면은 본인들 얘기 제대로 뭐가 얘기 안 되면은 또 줄줄이 다 나가실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경험하니까 그거예요. 전략을 좀 잘 짜고 나오세요. 전략을. 법사위원회에서 이 위증에 대해서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당연한 21대 대한민국 국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위증 고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기표 의원님과 박지원 의원님 등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민, 손을 들어서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와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 주십시오. 네. 자, 내려 주십시오. 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14인 중에 찬성 8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곽규택 의원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8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